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벌겋게 부어오른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으로 잔뜩 긴장한 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곱게 키워 시집 보낸 막내딸이 잘 사는 줄로만 알았던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넋이 나간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체 착하기만 했던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9의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큰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살고 딸 미영이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삽니다. 큰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보지만 딸아이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나곤 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단풍이 한창 아름다운 가을 중순이었어요. 아침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늘도 맑고 파랗게 개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은 날씨였죠. 딸아이 미영이는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 셋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 39에 늦둥이를 낳다 보니 몸이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집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시금치 무침, 연근조림을 만들었어요. 미역국은 커다란 보온병에 담고 반찬들은 밀폐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커다란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서도 반찬을 담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안고 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툭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지만 엄마가 직접 끓인 국물과 손맛이 들어간 반찬을 어떻게 배달 음식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딸아이 미영이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30이 되어서야 사위 정민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하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닌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도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간신히 인사말만 하고 밥 먹을 때도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딸아이가 좋아하니까 별말 안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야 옛날처럼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도 딸이 처자들을 낳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름을 건우라고 지었는데 애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때는 사위도 아이 아빠가 되어서 그런지 전보다 훨씬 다정해 보였습니다. 딸아이도 행복해했고요. 그러다 2년 후에 둘째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전에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던 사위가 딸을 무척 예뻐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를 좋아했고 사위도 점점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았어요. 귀여운 아이들과 듬직하고 다정한 사위, 알뜰한 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사위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행동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특히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엄마, 아이들 학원비가 좀 부담이에요. 하면서 은근히 걱정을 내비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위가 옆에서 미영아, 그런 말씀은 드리지 마. 괜히 장모님 걱정하시게.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릴 뿐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민망해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저는 사위가 제대로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조금씩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괜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위는 딸보다 3살 많은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월급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사는 게 늘 빠듯해 보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나가는 곳이 많아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용돈도 주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봉투도 챙겨줬어요. 그럴 때면 딸은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죄송해요. 우리는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하지만 사위는 봉투를 넙죽 받아 챙기고는 고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제가 딸과 손주들을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또 셋째 임신 소식을 전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갑자기 셋째라니. 당연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마흔을 바라보는 딸도 고령 출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는데 뒤늦게 또 아기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미영이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셋째는 정말 순한 것 같아요. 입덧도 덜하고 노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사위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면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출산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너무나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고마우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딸도 아이도 건강한 것에 감사했죠. 그런데 문제는 산후조리였어요. 산모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거든요. 첫째, 둘째를 낳을 때보다 훨씬 힘들어했어요. 사위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육아나 집안일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딸네 집에 열심히 드나들며 산후조리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아침에 집에서 미역국이나 따뜻한 국을 끓여서 가져가고 빨래도 해주고 큰아이들 밥도 차려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산모는 몸조리에만 집중해야 회복이 빠를 테니까요. 그날도 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딸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게 정말 예쁘더군요. 평소 같으면 사진도 찍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왜 그런지 마음이 어수선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냥 나이 들어 출산한 딸이 걱정되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가을이라 괜히 예민해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 불안한 기분이 계속되더군요. 잠시 후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이 얼른 나와 문을 열고 저를 반기는데 그날은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조차 없었어요. 초인종을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깊게 잠들어 있나 싶어서 가방을 뒤져 열쇠를 찾아봤습니다. 평소에 딸아이가 도어락 카드키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급할 때 쓰라고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잘 정리되어 있던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나뒹굴더라고요. 집안도 너무 고요했어요. 조심스럽게 딸아이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거실로 들어서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더군요. 소파 위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남자 옷이 걸쳐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미영이는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가능한 집안을 정리해 놓고 자거나 그러지 못하면 다음 날 아침에는 꼭 정리정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설령 마셨다 하더라도 흔적을 남겨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빈 소주병과 안주로 먹은 것 같은 오징어와 땅콩 껍질이 그대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와 급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미영이가 아기 옆에 잠들어 있더군요. 아기는 배가 고픈지 보채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을 깨워서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얘기했죠. 미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벌써 왔냐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배고픈 것 같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 있었어요. 잠을 설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몸이 안 좋은가 싶기도 했죠. 제가 어디가 아픈지 물으니까 괜찮다면서 그냥 잠을 좀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기에게 젖 먹이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미역국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엌 싱크대를 보니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더군요. 그것도 술잔이 여러 개 있었고 막걸리 병도 하나 있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미영이와 사위는 평소에 술을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딸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 술을 입에도 못 대는데 사위 혼자 소주에 막걸리까지 먹었다는 게 영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방에서 딸이 나오는 걸 보고 물었죠. 어젯밤에 누가 왔었니? 그런데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사위 친구들이 잠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몇 명이나 왔었어?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3명 정도라면서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어딘지 불안해 보이더군요. 사위 친구들이 왔다 갔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산후조리하는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간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애가 셋이나 있는 집에서 말이죠. 설거지를 다 하고 미역국이랑 반찬으로 상을 차렸어요. 딸이 아기를 눕혀두고 나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입맛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렇게 간단히 대답했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 얘기, 큰아이들 얘기,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물었는데 딸이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대화에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요즘 사위가 어떤지,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물어봤더니 미영이가 또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바쁘다면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을 마셨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이상했어요. 왠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대충 둘러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딸 앞에서 자꾸 사위 얘기를 캐묻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니 큰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반기더라고요. 아이들은 여전히 밝고 건강해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간식을 챙겨준다고 하니까 좋아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어젯밤에 아빠가 아저씨들이랑 술 마시면서 너무 시끄러웠다고 하더군요. 미영이가 급하게 손녀에게 밥 먹으라고 하면서 말을 막으려고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딸이 아기를 돌볼 때 제가 슬며시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아저씨들이 몇 명이나 왔었니? 4명이요. 그래.
원래 알던 아저씨들이니? 아니요.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었어요. 손녀가 고개를 저으며 처음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들이 얼굴을 모를 정도면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아닐 텐데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늦게까지 있다 갔다는 것도 이상했죠. 게다가 딸은 분명 3명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4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말이 맞지 않았고요. 몇 시까지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11시 넘어서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산후조리하는 집에서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했다니 슬쩍 화도 났습니다. 한데 그런 대화를 나눌 때 미영이가 방에서 나오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가주세요. 좀 피곤해서요. 뭐, 피곤하니 내가 좀 더 있어줘야지. 애들 저녁도 챙겨주고, 하지만 미영이는 괜찮다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일투성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금만 더 계시다 가라고 하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달랐죠. 뭔가 저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라도 해놓고 가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하겠다면서 거절하더군요. 원래 제가 도와주는 걸 고마워하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뭔가 피하려고 하고 계속 저를 내보내려고만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회사원이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게 정상은 아니었죠. 사위가 거실로 들어서다 저를 보고 인사하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위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오늘은 일찍 들어왔구먼? 네, 오후에 일이 없어서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사위가 말을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더군요. 지난밤에 친구들이 산후조리하는 집에서 늦게까지 있었던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사위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안색이 안 좋아지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있으려던 건 아니었다고 변명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나서서 자기가 괜찮다고 했다면서 사위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사위가 불편한 기색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좀 어기적거리며 걷는 것 같이 보였어요. 어디를 다친 건가 싶었지만 물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저는 점점 딸네 집 분위기에 의심을 품게 됐어요. 미영이의 태도도 그렇고 사위의 행동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딸이 다시 한 번 더 부탁하듯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일찍 가주세요. 내일 또 오실 거잖아요. 평소 같으면 억지로라도 더 머물라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저를 못 보내서 안달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안방에서 사위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오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듯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긴장된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현관으로 가는데 미영이가 따라 나와서 조심히 가라고 하더군요. 가방까지 건네주며 급하게 보내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겠다면서 몸조리 잘하라고 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간밤의 술자리, 미영이의 이상한 태도, 사위의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못 잤다는 말까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확실히는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죠. 그러다 한편으로는 그냥 제가 나이 들어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9시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으니 미영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오지 마세요. 조용히 쉬고 싶어요. 딸의 말에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전날 본 얼굴도 안 좋았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보겠다고 했더니 정말 괜찮으니까 오지 말라며 기를 쓰고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의 행동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더구나 산후조리 중인 딸이 몸이 안 좋다는데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미영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미영이가 산후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사위와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그날도 역시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전날처럼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데 현관이 전날보다도 더 어수선했어요.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산꽂이도 넘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남긴 흔적 같더군요. 거실로 들어가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소파 쿠션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뒹굴었죠. 평소 제 딸이라면 절대로 그런 상태로 두지 않았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부르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딸이 아기를 안고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전날보다 훨씬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몸은 괜찮은지,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는지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또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은 눈까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틀림없었어요. 아기는 계속 보채고 있는데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른 아기를 받아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도 딸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더군요. 사위는 회사에 잘 갔냐고 물었더니 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마저 힘겨워 보일 만큼 딸이 너무 지친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달래고 나서 미영이에게 제대로 된 아침을 차려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상황 역시 말이 아니었어요. 전날 제가 분명히 부엌을 말끔히 치워놓고 갔는데 또 다른 그릇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날보다 더 많이, 더 엉망으로요. 설거지를 하면서 혹시나 간밤에 또 사람들이 왔었나 싶어서 미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사위가 밤늦게 간단히 야식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릇의 개수를 보면 한 사람이 먹은 게 아니었어요. 최소한 서너 명은 먹은 것 같았죠. 게다가 또 술병도 있었고 집안에서는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갓난아이 있는 집에서 이틀 연속 담배 냄새가 나니까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미역국을 데워 딸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숟가락만 왔다 갔다 할 뿐 딸아이가 거의 먹지를 않더라고요. 입맛이 없다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더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딸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런 딸의 어깨만 두드려주고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큰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면 늘 반갑게 달려오던 아이들이 평소처럼 밝지가 않았습니다. 건우에게 학교는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간식을 챙겨줬는데 아이들도 별로 먹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해주는 건 다 맛있다면서 조잘거리던 아이들이 그날은 힘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미영이도 오후 내내 쉬고 싶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도 또 이상하게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선 사위는 전날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인사는 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일이 일찍 끝났는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영이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조용한 목소리라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틀 연속 이상한 모습을 보니 더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딸네 집안에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사위는 연신 저에게 뭔가를 숨기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고 전화가 올 때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계속 관찰하다 저녁 7시쯤 집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며칠 동안 오지 마세요. 애들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이상했습니다. 혼자서 산후조리하기 힘들다고 항상 저를 반기던 딸이 갑자기 오지 말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딸이 정색하며 부탁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당분간은 그렇게 할게. 얼른 쉬어라. 하지만 집에 와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딸네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역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딸과 손주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엄마의 직감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딸네 집이 걱정되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미영이는 괜찮다면서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저녁에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 있어서 자주 못 보지만 그런 일은 상의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민수에게 미영이 집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수선한 집안, 미영이의 이상한 태도, 사위의 불안해하는 모습까지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제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니, 아직은 괜찮다. 필요하면 부탁하마. 근데 이상하긴 분명 이상하지? 저는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 상황이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까지 본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사위가 평소보다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둘째, 집에 손님들이 자꾸 와서 술을 마시고 갔습니다. 셋째, 미영이가 점점 지쳐 보이고 불안해했죠. 넷째, 아이들도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네 집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딸이 뭐라고 하든 엄마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가면 또 떠밀리듯 쫓겨날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 미영이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딸네 집을 상대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물어봤죠. 관리소 직원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니 제가 미영이 친정 엄마라고 하니까 대충 알려주더라고요. 최근에 소음 때문에 이웃에서 민원이 두세 번 들어왔었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끄럽다고 항의했죠. 그런 말을 들으니 제 추측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어 이웃에 민폐를 끼쳤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미영이네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딸아이 단골이라 거기 사장님이 미영이를 잘 아시거든요. 저는 사장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미영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딸아이가 어떤지, 출산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죠.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최근에 딸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집에 사람들이 자주 오나 봐요? 사위분이 혼자 와서 매일 같이 술이나 안주 같은 걸 잔뜩 사가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슈퍼마켓에서 나와서 미영이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혹시 뭔가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러다 우연히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예전에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서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면서 미영이 집 얘기를 꺼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그 집에 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밤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새벽까지 있다가 가거든요. 근데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서 아래층에서도 시끄럽다고 몇 번이나 항의했어요.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네 집에서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가끔 사위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주로 남자들 서너 명이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사위가 집에 사람들을 자주 불러서 술을 마시고 있고 그 때문에 미영이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 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미영이네 집 주변에 사는 다른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미영이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갔어요. 거기 가면 주로 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 미영이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역시나 놀이터에서 만난 한 젊은 엄마가 미영이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단지에 살면서 가끔 인사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딸의 근황을 물어보니까 요즘 잘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큰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오곤 했는데 최근에는 전혀 못 봤다고 했습니다. 아마 갓난아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요즘 밤마다 시끄러워요. 우리 집이 바로 아래층인데 발소리도 너무 크게 나고 한밤중에 크게 말하는 소리 때문에 애들도 자주 깨거든요. 들어보니 보통 밤 9시쯤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두 시까지 계속 소음이 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그런가 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화도 나고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슈퍼마켓 사장님의 증언, 경비 아저씨의 목격담,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까지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영이네 집에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이 미영이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죠. 딸의 지친 모습과 아이들의 어두운 표정이 그 증거였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기로 말이죠. 딸과 손주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전날 놀이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젊은 엄마였어요. 제가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좀 해달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혹시 어제 놀이터에서 만난 건우 할머니 맞으시죠?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려요. 그 말을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딸네 집 바로 아래층이라 길을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데 현관문을 열어주는 여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여자가 어두운 얼굴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어르신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저와 낮에 얘기를 나눈 여자가 간밤에 딸네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자세히 들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대화 내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빚이랑 이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가끔은 고함까지 치는 게 들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어제는 여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건우 엄마인 것 같은데 정말 절절하게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그렇게나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자가 더 구체적인 내용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소리도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뭔가를 던지는 소리도 났거든요. 그 후에 아이들 우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아이들까지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딸네 집으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집에서도 이런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 말에 옆집 아주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어요. 특히 최근 들어 소음이 더 심해졌고 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빨리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아이들이랑 애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의 집 일이라 함부로 나서기도 그렇고 그 말을 듣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저의 모든 불안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곁에서 이 말을 함께 듣던 아래층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르신,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럿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랑 같이 대책을 마련해 봐요. 저는 그 말에 고맙다고 답한 뒤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관리소장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웃 주민들이고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협조해 주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그 집에 대한 민원이 총 7번 들어왔어요. 모두 소음 관련이고 특히 밤 시간대 소음이 심각하다는 내용들이에요. 관리소장도 여러 번 주의를 주러 갔는데 집주인이 죄송하다면서 조심하겠다고만 할 뿐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외부 차량이 몇 대나 자리를 차지해서 밤늦게 귀가한 입주민 차량이 주차 공간을 빼앗겨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관리소장이 보기에 그 차량이 전부 딸네 집에 오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는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랫집 베란다에서 미영이네 집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밤 9시쯤 되니까 정말로 낯선 차 서너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40대 정도의 남자들 서너 명이 험상궂은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죠. 저희는 얼른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가 딸내 층에 서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끔 남자의 고함도 들렸죠. 결국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그 소란이 끝났습니다. 남자들은 나가면서도 큰 소리로 떠드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심각했어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가져와야 해. 이번엔 변명 안 통해. 그런 무서운 말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아래층 여자를 만나서 지난밤에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정보를 수집해 보기로 했어요. 아래층 여자가 아는 분 중에 경찰서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 이런 상황을 상담해 볼 수 있을지 물어보자고 했어요. 며칠 후에 그 경찰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 정말 무서운 상황이네요. 돈과 관련된 대화, 위협적인 언사까지 모든 게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경찰관이 조언해 주기를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정말 딸내 가족과 저, 그리고 어쩌면 이웃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딸이 겪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족 내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미영이와 직접 대화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딸이 계속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때 아래층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가시지 말고 제가 먼저 위층에 올라가서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시끄러워서 올라왔다고 하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어려운 일에 나서주다니. 아니요, 이 일은 따님네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주변에 어슬렁거린다는 것부터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빨리 힘을 합쳐서 그런 인간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다음 날 오후에 아래층 여자가 미영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10분쯤 후에 여자가 내려와서 전하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르신, 건우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고 아이들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고 나와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딸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득달같이 딸네 집으로 올라갔죠. 혹시 사위가 왔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위 신발은 보이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딸이 나와서 문을 열더니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는 제가 더했어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래층 여자의 말이 맞았어요. 미영이 왼쪽 눈 주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꼬리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가 평소보다 말도 못하게 부어 있더라고요.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흥분해서 딸의 얼굴을 만지며 소리쳤어요. 딸은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그냥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의 얼굴에 난 상처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거실 탁자가 넘어져 있고 소파마저 제 자리를 벗어나 있었어요. 방문에는 뭔가 던져서 생긴 것 같은 움푹 파인 자국들이 있었죠. 아이들 방으로 가서 건우와 서연이를 만났는데 두 아이 모두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보고도 반기지 않고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천진난만했던 손주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된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과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너를 때린 거니? 딸은 처음에 맞은 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엄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도박을 해서 빚이 엄청나요. 저는 깜짝 놀라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사위가 몇 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진 모양이더군요. 재미로 생각하고 적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용돈 정도 잃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금도 다 털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도박을 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사위가 사채까지 빌렸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갚으려고 했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집까지 와서 돈을 받아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말로만 하더니 이제는 그 일을 때리기도 하고 저까지 협박해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하는 걸 들으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니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 얼굴의 상처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제 물음에 망설이던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사위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어디서든 돈을 구해오라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위를 위협하고 매질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딸이 사채업자들을 말리다 같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면서도 딸은 저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미영아, 빚이 얼마나 돼? 자세히는 몰라요. 몇 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제가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또 올 예정이니? 제가 물으니까 다음 날 저녁에 온다고 하더군요. 시간을 이틀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날 거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두려움에 떠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희 이웃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어.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딸은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알려지는 게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도움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자세히 들어봤어요. 특히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했죠. 밤마다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아빠를 때리는 모습을 봐야 했으니까요. 건우가 요즘 악몽을 자주 꿔요. 밤에 깨서 무서워하고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한다고 선생님이 연락하셨어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밝던 아이가 말수가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잘 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당장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다음날 그 사람들이 오면 제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 엄마와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죠. 엄마,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위험해질까봐 겁이 나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래층 여자에게 전에 만났던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여자는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정말로 결전의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아래층 여자와 함께 경찰관의 조언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우선 미영이네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작은 녹음기를 빌려주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오후에 미영이를 만나서 제가 곁에 있겠다고 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그냥 가세요. 그 사람들이 엄마까지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딸을 달래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미리 아래층 여자의 집으로 피신시켜 놨어요. 더는 어린아이들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먼저 손주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말해주더군요. 어찌나 고마운지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저희의 계획을 들은 옆집 아주머니도 제발 조용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저에게 힘내라고 비타민 음료를 권했어요. 모든 이웃들의 바람대로 제발 일이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빌었습니다. 사위는 오후부터 계속 불안해하며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당황스러워하면서 당장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버텼죠. 딸이 힘든 시기에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요. 밖이 어두워지자 사위가 더욱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고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보더라고요. 잠시 후 사위가 밖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어요. 장모님, 지금 가셔야 해요. 더 늦으면 장모님까지 큰일 난다고요. 제발 가세요. 그러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위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는데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그 중에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위를 보더니 돈 준비했냐고 물어봤어요. 사위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무슨 시간? 벌써 몇 번을 연장해줬는데 또 시간이 필요해? 오늘 못 가져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그때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사위가 깜짝 놀라 제 앞을 막아서며 장모님이라고 하면서 어른한테는 손대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웃으면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 얼마 안 돼요.
3천만 원만 가져오시면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그런 큰 돈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미영이가 깜짝 놀라 덜덜 떨었어요. 돈 없다는 소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와? 빌려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배짱이야? 그럼 집이라도 팔든지 아니면 이 여자라도 어디 섬으로 데려갈까? 그런 끔찍한 말을 하면서 미영이를 가리키더라고요.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사위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아,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사위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그만하라고 울면서 말렸지만 그 사람들은 더욱 거칠게 굴었어요. 한 사람은 거실장에 있는 그릇을 꺼내 바닥에 마구 집어 던지며 위협했죠. 오늘 안에 어떻게든 돈 가져와. 안 그러면 너희 식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딸을 위협했어요.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뒤로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죠. 핸드폰으로 아래층 여자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그 순간 사채업자들이 당황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아래층과 계단에도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래층 여자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세 사람을 모두 체포했어요. 사채업자들은 끌려가면서도 거칠게 욕을 하고 가구를 발로 차며 반항하더군요.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당한 일을 모두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위도 함께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도박과 사채 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제야 사위가 모든 잘못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를요. 알고 보니 빚은 3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사위가 미영이한테도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현장에서 녹음된 협박과 폭행의 증거들도 제출했습니다. 그게 사채업자들을 처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에 재판이 진행되어 그 사채업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사채업, 협박, 폭행 등 여러 죄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사위도 처벌을 받게 됐지만 피해자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빚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사채의 경우 원금만 갚으면 되고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거든요. 알고 보니 원래 갚아야 할 돈은 훨씬 적었어요. 얼마나 천문학적인 고리 이자인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그 일로 사위는 도박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하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영이와 아이들 그리고 저에게까지 무릎 꿇고 사죄했고요. 처음에 남편을 용서해야 할지 고민하던 딸은 그래도 사위가 좋은 아빠였다는 점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앞으로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각서를 받았다고 했어요.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저와 딸은 케이크를 사들고 도움을 준 이웃들을 찾아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여러모로 큰 도움을 준 아래층 여자에게는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이웃은 지금도 제 딸과 친한 사이로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었죠. 딸이 두고두고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고 아직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저와 딸네 집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도박 중독은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사위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어려움을 딸이나 사위가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가족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도 저는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줍니다. 미영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 일이 있을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웃음이 많아졌죠. 사위도 저와 가족에게 항상 미안해하며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사위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실은 저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정말 아찔하리 많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가족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짓습니다.